오늘 다큐 리뷰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넷플릭스 지겨워.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라는 다큐가 있어요. 2022년에 나온 3부작이고요. 재연 없이 다 실제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리얼 다큐야. 난 이걸 왜 재밌게 봤냐면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이 유명해요. 근데 이번에 리뷰할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는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이 아니에요.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도 나오긴 하는데 메인은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이 아니라고. 그럼 왜 제목이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냐?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에서 이어지거든.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는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의 한 20년 뒤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이 20년 만에 이어진다고. 왜 그런 건지를 알아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을 먼저 알고 봐야 이 20년 만에 이어지는 사건의 반전이나 범죄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를 리뷰하기 위해 먼저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희한한 사건인데 45년 전에 일어났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유카이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1980년 3월 2일 새벽 이 동네 경찰서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당직 몇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가 시골 동네라 별로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경찰 규정상 야근을 하는 느낌이고요. 약간 땡보야. 순찰 한번 쓱 돌고 오면은 몇 시간 또 널널해. 그러면 이제 경찰서 안에서 다들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서로 한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혼자 들어와. 이 자체가 벌써 심각한 거죠. 5살인 애가 이 시간에 혼자 경찰서로 온다고? 경찰들도 이런 일 처음 겪는 거고요. 웃으면서 말하다가 상황이 너무 희한하니까 그대로 얼어서 들어오는 애만 쳐다보고 있었어. 무슨 일로 왔냐니까 애가 갑자기 울면서 다시 뛰어나갑니다. 가는 걸 보니까 경찰서 문 밖에 누가 또 같이 있더라고. 20살은 안 돼 보이는 남잔데 꼬맹이가 달려가서 이 남자한테 앵기는 거야. 남자가 애만 들여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꼬맹이 다시 나오니까 갑자기 이 애를 들쳐안고 뛰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니까 경찰들이 쫓아가서 잡았어.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경찰들이 아는 애야. 야! 너 혹시 티모시 아니냐? 하니까 애는 우느라 대답을 못하는데 이 들고 뛰던 남자가 대신 대답을 해주더라고. 티모시 맞대. 경찰은 티모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2주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됐던 애입니다. 실종된 날부터 수사를 크게 했지만 단서가 없어서 이게 멈춰있던 사건이에요. 근데 사라진 애가 갑자기 자기 발로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그것도 형인지 뭔지 모를 웬 남자랑 같이? 일단 티모시 집에 전화했어요. 얘를 데려온 남자랑도 무슨 사이인지 얘기해봐야겠죠. 실종된 애를 경찰서 앞까지 데려왔다가 도망가려는 건 이건 뭔가 확인할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얘가 너무 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떨 필요는 없단 말이야. 잡힐 땐 가만히 있더니 경찰서를 들어오니까 심하게 떨어. 이름이랑 사는 건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아니 지 이름 사는 곳을 왜 말 못하냐고. 경찰이 몇 번 몰아붙이니까 겨우 대답합니다. 모른대. 답답해 뒤져 진짜.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경우는 크게 미안함과 잘못함이 섞여 있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둘 중 하나일 때는 사람이 말해. 근데 이 두 개가 섞이면 죄책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도 대답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돌아버려. 대답 안 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잖아. 상대방 생각해서라도 좀 대답 좀 해줍시다 좀. 경찰도 같은 생각이에요. 실종됐던 애랑 관련된 마당에 그냥 못 보내지. 이 남자애도 말은 안 하면서 표정으로는 심각한 거 이미 다 드러내고 있었거든. 좀 강압적으로 질문해봤어요. 얘가 혼자 왔다면 경찰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티모시를 데려왔잖아. 동생을 책임지려는 태도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안 해. 아니 존나 답답하니까 경찰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 자기 이름이
스티븐이라는 건 아는데 아마 성은 스테이너일 거래. 이름이 가물가물하대. 뭔 소리야 싶은데 이어서 그럽니다. 사실 자기도 티모시처럼 납치됐었다는 거야. 사건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실종된 애를 경찰서에 데려와서 자기도 납치라고 하면 티모시도 납치였다는 거잖아. 범죄 정황이니까 지금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됐어요. 일단 티모시는 찾았으니 스티븐 스테이너라는 사람의 실종 신고는 있었나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972년 12월 4일 사건이 나와요. 7년 전인데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만 다른 머세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라진 애 이름이 스티븐 스테이너였던 거야. 그럼 얘가 진짜 그때 걔냐는 건데 그 신고를 했던 가족이 확인해주면 간단하죠? 맞아. 진짜 스티븐 스테이너였고요. 가족이 이날 죽은 줄 알았던 애를 7년 만에 찾은 거야. 티모시네 부모도 애 찾았고 부모들끼리도 괜히 반가워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 이제 중요한 건 범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방향을 정하려는데 갑자기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들이 새벽에 탈출하고 경찰서 도착하기 전 아침에 잡혔어. 이런 사건인데 이제 범인 이야기까지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한 사건이 되거든요.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줘요. 자, 먼저 일어난 7년 전에 스티븐 스테이너 납치 사건부터 알아보자면 얘가 1965년 4월 18일 생입니다. 캘리포니아 머세드라는 데서 태어났고 집과 납치된 곳이 차로 5시간 거리예요. 부모들 사이 좋아서 자식을 5 낳았는데 스티븐이 셋째야. 위로 형 누나 하나씩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둘이고. 머세드라는 지역이 작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요세미티의 관문으로 유명하대요. 요세미티의 관문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가 또 학군이 좋아. 학군이 좋다는 건 뭐야? 애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부들이 찾는다는 뜻이고 애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먹고 사는 걱정은 덜었다는 뜻이겠죠? 살만한 집안이 애 가르치는데 신경 쓸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중산층 정도 집안들이 모여 사는 지역 같아요. 보통은 이렇고 스티븐네 가족은 반대야. 여유 있는 집이 아닌데 이리로 무리해서 이사 온 거예요. 자기들은 포기하고 무리해서라도 애 가르치는 데다가 돈 다 쏟아붓겠다는 거지. 아빠가 복숭아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어. 엄마는 애가 5이니까 애 보느라 일 못하면은 아빠 혼자 6명 책임지는 거죠. 사장도 아닌데 당연히 사는 거 어렵겠지. 그래도 집안 분위기 좋고. 일단 자식들 5남매가 다 똑똑합니다. 제일 눈에 띄는 애는 스티븐이었대요. 애가 밝아, 생긴 것도 괜찮고 이 나이답지 않게 예의가 있어. 가정교육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 갈 나이에요. 이제부터는 할 게 더 많아지잖아. 아빠 출근하면은 엄마 혼자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형 누나들이 엄마 역할을 좀 대신하기도 하죠. 스티븐이 남자이다 보니까 위에 형 하나 있잖아. 형이 얘를 전담하거든. 엄마가 시킨 대로 등 하교를 좀 형이 책임져줘야 하는데 형도 아직 애라고. 학교는 같이 가지만 스티븐 잘 안 챙겼고 끝나면 지는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빠요. 그래서 스티븐도 알아서 혼자 집에 가거나 친구네 가서 놀다 오고 그랬다고. 이걸로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잔소리 한다고 들으면 그게 애냐? 이게 반복되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1962년 12월 4일 오후 2시 학교 끝나고 스티븐이 오늘은 형이랑 가나 싶어가지고 운동장에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새끼 또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있어. 금방 안 끝날 것 같으니까 혼자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웬 남자가 종이 한 장을 줘요. 교회 전단지야. 미국이 또 기독교의 나라고. 스티븐은 착하잖아. 어른이 나눠주는 종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재가 다시 말을 걸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라 우리 철치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너 혹시 도네이션 할 물건 있니? 존나 뻔뻔해 씨부럴 거. 아니 교회가 애들한테 나눠줘야지 뭔 기부를 바라고 있어. 기부를 바랄 수도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거지 할 때까지. 그것도 지나가는 애를 찍어가지고 줄 거 있니? 이러는 게 어딨냐고. 이미 말이 이상한데 스티븐이 어리니까 이거를 눈치 못 채요.
자기도 교회 다녀서 기부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마 물건 몇 개 기부할 텐데 집에 가면 물어보겠다면서 가려는 걸 이 아저씨가 또 막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서 받자고. 어릴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다 배우잖아요. 스티븐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라니까. 경계심이 허물어졌어. 교회는 모든 이웃을 가족이라고 가르치니까 주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애를 데려간 곳에는 승용차가 하나 서 있었는데요. 그 안에도 또 누가 타고 있더라고, 남자가. 씨발 둘이 눈치를 막 주고 봤더니 자기는 전단지를 더 돌리겠다면서 스티븐만 태워! 이대로 차가 가버렸어. 납치인지도 모르고 납치를 당하고 있는 건데 스티븐이 지금 7살이에요. 초2쯤 되겠죠, 미국 나이로. 아무리 어려도 가다 보면은 이게 집 방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다른 방향인 거 알았거든. 늦었어. 도착한 곳이 뭔 쥐만한 오두막인데 애 데리고 들어와서 어디다 막 혼자 전화하더니 뻘소리랍니다, 스티븐한테. 야, 방금 너희 부모랑 통화했는데 너를 이제 키우기 힘들다고 하네? 여기서 아이 뭔 개 잡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애는 7살이에요. 스티븐이 이걸 믿었어. 충격받았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안아주면서 이제는 내가 대신 너를 잘 키워주겠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 데니스 파넬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데니스로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븐을 납치한 이 새끼들은 정체가 뭐냐? 일단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유인한 게 에르빈 머피라는 새끼입니다. 직업은 요세미티라는 공원 경비원이에요. 아까 스티븐의 집이 머세드고 요세미티의 관문으로 유명하댔잖아. 이 머세드를 지나야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같은 지역 사람이고 당연히 교회랑은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근데 에르빈은 조력자입니다. 진범은 차 타고 애를 데려온 애지. 에르빈이 같이 일하다 알게 된 친구고요. 이름이 케네스 파넬. 이 새끼. 예전에 어린 남자의 성추행한 전과가 있고요. 에르빈이 경계선인가 봐. 케네스가 하는 말을 다 믿어.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도 믿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해. 이런 사이인데 스티븐이 납치되기 전날 얘네가 공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끝나고 퇴근하면서 에르빈이 케네스한테 자기 좀 집에 태워다 줘라 했거든요. 케네스가 알겠대. 대신 부탁이 있대. 내가 요즘에 목사 하려고 신앙 공부 중인데 이 공부 잘 마치려면 어린애를 하나 데려와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키워야 돼. 그러니까 차 태워주는 대가로 애 하나만 데려와줘. 이걸 도와달래요. 대놓고 지금 아동 납치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경계선 에르빈은 시키는 걸 다 하는 애죠. 알겠대. 그래서 머세드 내려왔다가 마침 혼자 지나가는 애를 찍었는데 걔가 스티븐이었던 거야. 케네스가 바로 에르빈에게 교회 홍보 전단지 지가 만든 거야. 이거 줘서 데려오라고 보냈어요. 이렇게 애를 차에 태운 건데 굳이 같이 가서 에르빈만 보내는 게 무슨 의도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혹시 범행에 실패해서 경찰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에르빈에게 다 덮어 씌울 생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좀 보이고요. 하지만 에르빈은 지능 이슈로 케네스의 의도를 전혀 몰랐겠죠. 진짜 목사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애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케네스의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이 새끼 아동 성추행 전과 있잖아요. 이게 특히 재범률이 높은 분야입니다. 케네스 파넬은 소아성애자고요. 특히 어린 남자애를 원하는 새끼라고. 이게 납치 이유예요. 스티븐은 이날부터 7년간 케네스랑 같이 살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야.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못하는 게 부모가 날 원치 않는다는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봐야 어딜 가. 그래서 하루하루 참다 보니까 또 세뇌도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기 시작한 거죠. 케네스도 참 특이한 새끼인 게 밤마다 애 데리고 개짓거리를 하지만 진짜로 아들처럼 키우기는 해. 동네 사람들에게 입양한 자식이라고 막 소개도 해줘요. 학교도 보내줘.
그러면 학교 입학할 때 호적 때문에 들킬 수 있잖아요. 그건 지금이고 이때는 1970년대입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되지만 이 당시는 서류 확인 같은 거 잘 안 할 때야. 입양한 자식이라 서류가 없습니다. 그럼 학교가 그냥 입학시켜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보통 범인들은 애 납치한 거 들킬까봐 밖에도 안 내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잖아. 애가 일을 해오면 그 돈을 내가 버는 거지. 근데 학교를 보내면 오히려 돈이 나가야 된다고. 이런 거 보면은 케네스가 진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살기 외롭고 친구란 새끼 하나 있는 건 좀 멍청하고 사는 게 적적하니까 뭐 겸사겸사 가족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스티븐의 부모는 애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애를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시라고. 이날 스티븐 엄마가 애 데리러 학교에 갔었습니다. 납치 당일에. 갔는데 크리스마스라 뭐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었나 봐. 그런 거 사느라 원래 데리러 가는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한 거야, 고작. 도착하는데 안 오지. 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큰아들은 계속 이 새끼 축구 중이야. 동생 어딨냐니까 몰라. 친구네 연락 돌려봐도 아는 사람 없어. 그래서 오후 5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던 거죠. 이날 바로 수사 시작했는데 납치 현장에서 목격자가 없었고 지역도 바로 벗어났으니까 못 찾죠. 범인 입장에서 아동 납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저지를 거 아니에요. 하나가 몸값 거래고 또 하나가 성범죄인데 만약에 이게 몸값 거래였다면 애를 구할 가능성이 좀 생겨요, 경찰이. 내가 애 데리고 있으니 돈 얼마 준비해서 어디로 오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겠지? 이 거래 타이밍을 노리려고 연락을 기다려봤어. 근데 아들로 이미 사망하는데 전화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7년이 지났던 거야. 스티븐은 이름도 바꿨고 자기 납치한 케네스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요. 처음엔 감금했지만 애가 좀 따르는 것 같으니까 풀어줍니다. 일하러 갈 때는 집에서 혼자 놀게 하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밤마다 젖 같은 일을 당하지만 낮에는 또 친구들도 있고 다른 애들처럼 살아. 근데 확실히 애는 환경을 타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얘가 자꾸 애들 때리고 물건 부수고 도둑질하고 이상하게 커. 다 씨발 이 유사의 애비인 케네스가 이렇게 만든 거죠. 10살인 애한테 막 술, 담배 가르치고요. 무슨 짓거리를 하든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7년 지나서 스티븐이 14살 되는 1980년 2월 15일이 됐지. 얘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웬 남자애가 있네? 케네스가 그래. 얘는 이제 네 동생이니까 같이 살자는 거야. 이 애가 5살에 실종된 그 티모시 화이트라는 꼬맹입니다. 케네스가 소아성애자잖아. 스티븐이 컸어. 이제 14살이라 애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어린애가 필요해서 납치해 온 거지. 얼마 전부터 스티븐에게 다른 애를 데려올 테니 도와달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에르빈한테 시킬 때처럼. 실제 시도도 했습니다. 근데 스티븐이 일부러 일을 망쳤어요. 자기가 당한 일을 더 어린애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못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케네스가 혼자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던 거야. 티모시가 첫날부터 당연히 울고 스티븐은 이걸 보고 있자니 열받아요. 자기도 납치 첫날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시 생각난다고. 왜냐면 케네스가 자기한테 첫날 했던 말을 티모시에게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 니네 부모는 더 이상 너를 안 키운댄다. 내가 아들처럼 키워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 당하는 거 다 봤어. 이게 자기가 당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게 됐잖아. 케네스 말이 구라인 게 보이더라고. 스티븐은 티모시가 자기처럼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1980년 3월 1일인데 밤에 케네스가 또 야간 출근하니까 둘이 집을 나왔어. 여기가 좀 집이 외졌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탈출 기회는 밤밖에 없으니까 나와봐야 깜깜하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거든. 거기에 부모 생각하자니 씨발 나를 버렸다는데 내가 나온들 어딜 가냐? 이래서 얼마든지 탈출 기회가 많았는데도 계속 7년간 이 집에 있던 건데 티모시를 보자니 어떻게든 얘만은 집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에
무작정 나와본 거예요. 티모시는 더 어리니까 나오자마자 막 못 걷겠다고 찡찡대. 그러니까 자기가 14살밖에 안 되는데도 애를 들쳐업고 막 걸었어. 가다 보니까 도로는 나오는데 아니 아무리 가도 건물이 안 보여. 한 3시간 걷습니다. 갑자기 차 하나가 딱 서. 태워줄까? 이래요. 스티븐이 바로 못하겠는 거지. 왜? 자기가 7년 전에 이렇게 했다가 납치됐잖아.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고민했는데 얘가 혼자였으면 100% 안 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티모시 업고 있고 힘드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도박 한번 해봤어. 차 탔지. 다행히 멀쩡한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시내 나와서 경찰서 앞까지 도착했는데 막상 들어가기가 좀 그래. 얘가 스티븐이 얼마나 세뇌를 당한 건지 케네스가 티모시에게 부모가 안 키운다고 한 말이 구라인 거를 알아요. 자기도 같은 방법으로 끌려와 있었잖아. 근데 티모시에게 한 말은 구라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믿어.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면은 부모 만나겠지만 우리 부모가 나랑 같이 살지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애만 먼저 경찰서에 들여보냈던 거죠. 아니 근데 애가 울면서 뛰쳐나와.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다. 그래서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애 들고 무작정 뛴 거고. 하지만 다행히 경찰에 잡히면서 이 모든 상황이 알려진 겁니다. 스티븐은 7년 만에 자기 이름이 스티븐 스테이너라고 밝혔어요. 신원 확인됐고 7년 만에 실종 사건이 해결도 된 거고. 이제 범인 새끼 얘기해야 되는데 49살에 잡혔습니다. 22살에 아동 성추행으로 4년간 감옥에 있었던 새끼고요. 나와서도 경찰 4층에 무장강도 전과도 있었어요. 일하다 알게 된 에르빈 머피에 꼬셔가지고 스티븐 납치했고 티모시는 스티븐이 말을 안 들었잖아. 대신 얘가 학교 다니니까 스티븐의 친구가 있겠죠. 이 친구를 꼬십니다. 내가 먹으면 뿅 가는 약 하나 줄 테니까 애 하나만 데리고 와달라. 이래서 티모시를 납치했던 거야. 케네스는 혐의 인정돼서 유죄 받았는데 성폭행 혐의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스티븐 데리고 지역을 여러 번 옮겨 다녔대요. 이렇게 7년을 살았기 때문에 스티븐의 진술이 확실하지가 않아. 어느 시점에 어느 동네에서 성폭행 당했는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하나 알아낸 건 탈출한 장소인 머세드 카운티인데 여긴 또 관할권이 아니야. 검찰이 기소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7년형 받았는데 이것도 5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는 거지. 아무리 검사라도 없는 법 만들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니 한 일에 비해 형이 너무 낮으니까 또 열받는 거고. 범행을 도운 에르빈 머피, 얘는 또 빡대가리라 지가 무슨 일을 돕는 건지 몰랐다는 인정이 됐어요. 5년형 받았고 2년 만에 석방됐다고. 티모시 화이트 납치를 도운 스티븐 친구는 이 대가가 마약이라는 걸 알았잖아. 이게 인정돼서 청소년 노동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다 결과에 비해 이게 처벌이 약해요. 케네스 새끼는 또 출소하고도 버릇을 못 고쳐. 71살 처먹고 2003년에 4살인 남자애를 $500에 불법 매매하려다가 체포됩니다. 이건 또 혐의 인정 잘 돼가지고 25년형 받았고요. 빵 들어가서 4년 만에 자연사로 뒤졌어. 사건이 여기까지고. 그럼 스티븐 스테이너 어떻게 됐냐? 가족 만나서 잘 살았고요. 처음에 스티븐이 놀랬거든. 부모가 자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다르잖아. 그리고 티모시, 꼬맹이 구한 게 알려지면서 막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오래 살진 못해. 조사, 재판 받으면서 자기가 케네스에게 뭘 어떻게 속았는지 이제 알았잖아. 세뇌가 풀리면서 PTSD가 심하게 옵니다. 어릴 때부터 알코올이랑 니코틴 중독도 심해가지고 제정신 아니고. 이걸 치료하고 가족이랑 잘 살려고 해도 소문들이 남아있잖아요.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애, 이렇게 전국에 이름 얼굴이 팔렸는데 어디만 가면 사람들 모여 막 기자들 사진 찍으면서 따라다니고 하니까 사생활이 없어요. 정신과 치료도 또 부모가 부정적이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때는 정신과 치료하면은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정적이긴 했잖아.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케네스랑 살 때가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그럴 때라고. 가족을 다시 만난 건 좋은데 사이가 또 그렇게 좋아지기는 힘들었대요.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랑 다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헤어지던 7살 때 관계로 서로 멈춰 있는 거야. 부모가 자꾸 7살짜리 애 대하듯이 했어요. 근데 스티브는 그걸 넘어서 14살 이상의 행동들을 하고 살아왔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스티븐이 18살 되자마자 바로 교회에서 만난 여친이랑 결혼해 독립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생활도 오래 못 가요. 탈출 9년 만이야. 1989년 9월 16일. 피자 가게에서 일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로 24살에 죽습니다. 얘가 이 사건 알려지면서 영화사랑 계약한 게 있거든요. 이 사건 영화로 만들자. 그 저작권에 동의하는 계약인데 그 계약금 받은 돈으로 아내 먹여 살린다고 오토바이 사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원래는 헬멧을 잘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필 이날 누가 훔쳐갔나 봐. 헬멧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한 번 안 쓰고 오토바이 탄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진짜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막 타면 안 됩니다. 타더라도 지나치게 안전장비 챙겨야 되고요. 왜? 씨발 사고는 한 번이고 목숨도 한 개니까. 장례식이 있었는데 시신 운구를 이제 15살이 된 티모시가 맡았고요. 티모시는 다행히 잘 적응해서 살았어. 얘는 납치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스티븐이랑 서로 연락할 기회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연락받은 게 형의 사망 소식이었던 거죠. 티모시는 더 커서 보안관 됐습니다. 근데 얘도 오래 못 살았네. 2010년 4월 35살인데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폐혈관이 막히는 증상이에요. 이게 증상의 특징 때문에 다른 병으로 착각하기가 쉽대. 바로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근경색처럼 돌연사하는 경우가 또 많고 몸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정밀 검진 안 받고 뭐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사건 겪은 애들이 또 안타깝게 일찍 죽으니까 사람들이 스티븐 살던 머세드에다가 거기 애플게이트 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동상을 둘이 세워놨어. 캘리포니아는 보통 여행 목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아니면은 로스앤젤레스겠지. 여기 머세드는 내륙입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가도 머세드까지 갈 일은 굳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하면은 머세드에서 애플게이트 공원, 여기 분수대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오면 뭐 좋을 것 같지만 난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건은 잊혀져 가면서 20년이나 지났어. 이제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가 시작되는 거죠. 1999년 2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캘리포니아 북부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인 옌스라는 양반이 아내와 딸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옌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가 있었고요. 아내랑 딸은 아르헨티나에서 교환학생 온 여자 학생 하나 데리고 캘리포니아를 여행 중이었거든. 근데 이 남편의 출장 끝나는 날이랑 엄마랑 딸들 가족여행 끝나는 날짜가 같았던 거야. 옌스는 그래가지고 잘됐다. 같이 여행하기 좋다 생각해서 아내에게 미리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만 와주면은 여기서 같이 그랜드 캐니언 있는 애리조나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뒀었어요. 비행기표도 이미 교환학생 거까지 4장 끊어둔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지나도 가족이 안 나타나. 비행기가 연착인가 아마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진작에 비행기는 도착했었고 사람들도 이미 다 내렸습니다. 옌스가 슬슬 초조해져 막. 아니 아내가 꼼꼼한 성격인데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미리 연락했을 거란 말이야. 애리조나 갈 비행기 출발 시간도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서 갔지. 신고하면서도 공항에서 비행 일정이 지연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정신없으니까 연락 못할지도 모른다. 일단은 더 기다려보기로 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집에도 안 오고 진짜 실종인 거야. 경찰은 이미 실종 수사 시작했고요. 옌스도 3억 원의 포상금 걸어서 가족 찾으려고 했고 근데 한 달 만에 요세미티 계곡과 30km 떨어진
세다 그로브라는 시골 숲이 있습니다. 여기서 옌스의 아내가 몰던 빨간색 포니가 발견됐어. 차가 홀라당 타가지고 새까매요. 완전 전소됐다고.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불에 너무 타서 훼손 심하니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치과 기록으로 대조했거든. 옌스의 아내인 42살 캐롤, 아르헨티나에서 온 16살 교환학생 실비아야. 캐롤은 밧줄에 목이 졸려 죽었고요. 실비아는 총에 맞았는데 성폭행 흔적이 있었어. 그러면 사라진 사람이 셋인데 이거 지금 둘만 발견됐잖아. 딸이 없는 거야.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옌스는 딸이라도 살아있을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근데 단서는 없고 경찰도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엔 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사건 수사보다는 시신수색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경찰서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편지 하나가 와요.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지랄 하면서 어떤 장소를 약도를 그려놨어. 편지라기에는 이게 대충 찢어가지고 휘갈긴 메모 같은 건데 종이에 적힌 장소를 가봤거든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쪽 끝에서 한 50km 더 가야 나오는 호숫가입니다. 수색하니까 15살인 줄리의 시신이 나오더라고. 목에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자상이 크게 있었고요. 실비아처럼 성폭행 흔적 나옵니다. 실종 전에 옌스의 아내와 아이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여행 중이었어요. 시신도 여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요세미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거든요. 연쇄살인이라는 말에서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겠죠. 피해자가 하나 더 있어. 아까 납치된 스티븐이 머세드라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둘이나 납치됐었고 20년 만에 사람 넷이 죽었단 말이야. 이 두 개의 살인 사건이 20년 전 피해자였던 스티븐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일단 요세미티 공원이요. 사건 장소인 것부터가 이상해. 이게 말이 국립공원이지 정말 존나 커요. 그냥 거의 강원도 땅 하나가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대자연이고 이름의 유래가 하필 또 이 지역 전통 부족 언어로 살인자라는 뜻이래. 이거 범인이 이런 뜻을 아는 건가? 티모시 스티브 납치 사건과 왜 이어지고 그 사건의 범인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자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사건 직전의 행적이 어땠냐는 건데요. 옌스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북부의 유레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요. 남미에서 오는 학생들 상대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환학생이 16살의 실비아 펠로소였던 것이고 딸인 줄리랑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잘 지내겠다 싶어서 받은 건데 얘가 아르헨티나에서 왔잖아. 아무리 공부하러 왔다지만 집에만 있고 나가봐야 뭐 동네니까 이런 게 좀 신경 쓰였는데 줄리가 또 학교 치어리더래요. 이 치어리딩 대회를 나가는데 그 장소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였던 거지. 이렇게 된 거 같이 2박 3일 여행을 갔던 겁니다. 남편인 옌스는 이때 샌프란시스코 출장이 있어서 요세미티는 같이 못 갔지만 출장 끝나는 날짜랑 맞아서 샌프란시스코 오면 넷이 애리조나 가기로 한 거고 출발하는 날이 1999년 2월 13일이었어요. 캐롤 썬드, 줄리 썬드, 실비아 펠로소가 먼저 요세미티로 갔어. 요세미티가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공항에서 내리면은 교통이 안 좋대요. 차가 필요하니까 한 대 렌트했다고. 그거 타고 잘 다녔어. 줄리도 치어리딩 대회 잘 했고 그 다음에 요세미티 공원 관광 셋이서 잘 했고 2박 3일 동안 이제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세다 로찌라고 공원 근처의 작은 모텔인데요. 들어올 때 주인 말을 들어봤더니 뭐 수상한 건 딱히 안 보였대. 이상한 거. 적어도 이제 이 세 명이 첫날은 평범하게 잘 있던 거야. 둘째 날에는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엄마랑 교환학생이 둘이 찍었더라고. 그럼 딸이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셋이 사이 좋았던 거야. 별 문제 없던 거죠.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둘째 날 밤에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이틀째. 내일이면은 아침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하니까 일찍 자려고 했어. 근데 밤 8시쯤 누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욕실 환풍구가 고장나서 확인하러 왔대. 모텔 직원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 고장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엄마인 캐롤이 우리는 이제 잘 거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그때 확인하라. 지금 당장 환풍구 망가진 게 사실이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근데 직원이 포기를 안 해요. 급하게 수리해야 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린대.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문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총을 꺼내가지고 세 사람 위협하고 결박했어요. 이 자리에서 캐롤은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애들은 이미 엄마 죽는 거 봤는데 15살, 16살밖에 안 돼서 버틸 수 있겠어?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범인이 애들 둘에 캐롤, 시신까지 차에 태우고 지가 시동 걸고 어디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타고 온 차를 지가 뺏어 타고 가는 거야. 도착한 곳이 차가 발견된 그 장소예요. 아까 말한. 사람이 잘 안 오는 주차장에 세우고 실비아, 교환학생, 성폭행한 뒤에 총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실비아랑 캐롤만 태운 채 차에 불을 질렀어요. 이때까지는 줄리가 살아있던 것 같아. 장소가 이동돼서 죽은 거겠죠. 거기서 성폭행 당했고요. 범인이 이번에는 총을 안 써요. 칼로 목을 그었어. 그리고 한 달 만에 차량과 시신이 발견된 건데 사건이 잔인하고 3명이나 죽어서 FBI가 수사를 맡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범인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다 5개월 만에 또 여자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도 요세미티야. 요세미티 공원의 직원이었고요. 무슨 유치원이나 뭐 학교, 단체 관광 같은 거 오면은 설명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공원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 나무는 뭐고 그런 일하는 26살 조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숙소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얘도 성폭행 당했고 신고자가 조이 친구인데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안 나와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죽어 있었다는 거지. 몇 달 전 호수에서 발견된 줄리의 시신과 비슷한 형태예요. 동일범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연쇄살인으로 판단해 수사 규모를 늘렸고 조이 암스트롱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도 정상 근무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퇴근 이후의 저녁이었어요. 앞 사건이랑 비교하면 일치하는 게 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새끼가 모텔 돌면서 여자만 있는 방을 노리는 것 같아. 다행히 조이 암스트롱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있어. 사건이 있던 날 밤 조이의 숙소 앞에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대요. 이게 조이 차가 아니거든? 근데 금방 사라졌다는 걸 봐서는 이게 범인 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이 차를 단서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지리를 잘 알고 근처에도 사는 사람, 파란 트럭의 주인이면서 2월 14일과 7월 21일 밤의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새끼를 찾아봤어.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새끼는 딱 한 명 있습니다. 38살이고 이름이 캐리라는 새끼야. 옌스의 가족이 자던 3달 웃지 못할 직원입니다. 조이도 같은 곳에서 자고 있던 거죠. 여기서 실제로 시설 수리 관리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환풍구 핑계로 방에 들어왔던 거야. 캐리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은 요세미티의 관문이라는 머세드 출신이고요. 모텔 직원이니까 주변 지리에도 익숙하겠죠. 결정적으로 목격자가 말한 파란 트럭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새끼 범인 맞아. 체포 시도했는데 어떻게 눈치채고 도망갑니다. 용의자 단계인데 도망을 간다?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건 뭐 범인 확정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세모녀 살인 사건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새끼는 조이 암스트롱 사건의 범인이 확실해 보인다고. 결국 추적해서 3일 만에 잡습니다. 체포되니까 또 막상 순순히 자백해요. 그러면 앞에 3명 죽은 그것까지 둘 다 범인인 거냐? 이 새끼가 앞 사건에서도 용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는데 두 번째 사건에서만큼은 확실한 정황이 있고 조사받은 적 있던 새끼가 비슷한 사건에서 진범인 거면 지도 찔리는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다 자백한 거야. 보통은 그래도 일부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경찰의 해석이 뭐 과장됐고 자기 행동은 명확하지 않은 정황만이면은 축소할 만도 한데 이 새끼는 무슨 수사받는 게 귀찮은 건지 말만 꺼내면 다 맞대. 근데 범행 동기 왜 죽였냐 물어보면은 또 그거는 모른대요. 설명할 수 없지만 진짜 자기도 모르겠대. 이 새끼 이력 까보니까 정신병이 많아.
강박증에 신경쇠약, 우울증 이런 걸로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더라고요. 2년 전에는 마리화나에 메스암페타민 소지죄로 체포된 적도 있고. 정신문제로 살인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신문제는 왜 일어났던 거냐? 이제 20년 전 꼬맹이들 납치 사건과 이번 연쇄살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0년 전 요세미티 아동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고 같이 잡혀있던 더 어린애를 구해서 도망쳤던 스티븐 스테이너가 가족들 만나러 갈 때 생방송으로 그 상황이 중계됐었습니다. 사진이 남아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 사진 얘기를 왜 하냐? 그 사진이 찍힐 때 이 요세미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있었어, 현장에. 같이 찍혀있다고, 한 화면에. 스티븐 스테이너 바로 뒤에 있었어요. 모자 쓰고. 얘 이름이 캐리잖아. 성이 스테이너입니다. 캐리 스테이너. 20년 전 납치됐던 스티븐 스테이너의 친형이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정리하자면은 동생은 납치 사건의 피해자고 같은 피해자를 구출한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 새끼는 연쇄살인범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캐리의 성격이 이상해진 것도 20년 전에 그 스티븐이 돌아오면서부터였다는 거죠. 스티븐 스테이너 납치 사건은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가족이 실종됐는데 정상적으로 못 살겠지만 이 영향이 가장 컸던 사람이 바로 캐리 스테이너였다는 겁니다. 이 집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캐리가 2남 3녀 중 첫째야, 장남. 스티븐이 셋째고 나머지 다 여동생이고 다 같이 모여 살 때는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캐리가 11살 때 동생 스티븐이 케네스 파넬이라는 소아 성애자에게 납치되는 거죠. 엄마가 자기 대신 동생 좀 챙겨서 학교 데리고 다니라고 했는데 축구나 차느라 맨날 애가 혼자 집에 왔었잖아. 그러다 일어난 사건이니까 얘가 동생 실종에 좀 책임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다고 네 책임이야, 너 어쩔 거야 뭐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지 혼자 형이니까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리고 당장 스티븐 찾아야 하니까 부모들도 여기 매달리느라 자식들을 제대로 못 돌봤어요. 애들이 뭐 거의 스티븐 돌아오는 7년 동안 자기들끼리 컸다고. 죄책감도 좀 있는데 부모에게 소외감까지 느끼면은 실종된 동생에게도 질투가 사실 날 수 있는 거고, 사람이니까, 어리니까.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감정들이 자꾸만 쌓여왔던 겁니다. 이러니까 애가 성격 안 좋아지고 친구들 사이도 나빠지고 사회성 떨어지고 공부 못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인 거야. 부모는 애 찾느라 장남의 이런 스트레스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학교 다닐 때 발모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손톱 깨물고 입술 뜯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서가 안정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인데 머리카락 뽑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발모병이야. 이 새끼가 어릴 때 얼마나 뽑았는지 뭐 거의 대머리였대요. 당연히 애들도 막 숫기 없는 새끼라고 놀렸겠죠? 그래서 모자 아니면은 항상 가발을 썼고 남들이랑 자기가 또 다른 것 같으니까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와. 희귀꼬물이 됐어. 이런 혼자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요. 연쇄살인범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의 연쇄살인범들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맨날 얘도 누워가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 살인, 시신, 해골, 피 이런 것들이 연상돼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점점 감정이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7년 만에 동생이 돌아왔네? 당연히 지도 형이니까 좋아하지, 캐리가. 그럼 이제 동생 왔고 우리 가족의 걱정은 사라지는 거잖아. 아니, 스티븐이 돌아왔는데 부모가 달라지는 게 없어. 오히려 차별이 더 심해집니다. 그동안 못 본 자식인데 얼마나 챙겨주고 싶겠어요. 거기에 7살 때 헤어졌으니까 부모가 아직 우리 애가 7살인 줄 알아. 애 다루듯이 키우는 거야.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제 캐리가 보기에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좀 꼴불견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스티븐은 전국적인 영웅 대접을 받잖아.
가족이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애한테 악수하고, 야, 스티븐 너 이거야? 너 좋다, 대단하다. 치켜 세우고, 기자들 맨날 찾아오고, 방송 좀 출연해달라 연락 오고, 집안이 스티븐 위주로만 돌아가. 캐리는 동생이 돌아온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짜증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죄책감에, 좌절감에, 우울감에, 소외감에, 분노가 모여서 신경쇠약과 강박장애, 마약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됐다고. 중간에 한 번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 집안의 어떤 사정 때문에 또 목숨을 끊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 죽을 시도를 해봤고 멀쩡한 정신이 아닌 거야. 여동생의 친구를 성추행한 적도 있어요. 회사도 다니긴 해. 근데 이런 새끼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요. 회사에서 대놓고 막 다 불지르고 사람들 막 차로 치여 죽이고 싶다는 말을 막 꺼냅니다. 실제로는 안 했지만 이 새끼 눈부터가 마탱이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래서 회사 잘렸다가 다시 취직한 곳이 그 세다 롯지라는 그 모텔이었던 겁니다. 범죄 욕구를 오랫동안 느껴온 새끼였기 때문에 이 모텔은 자기가 상상하던 거를 실행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이 공간에 있는 자체부터가 이미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상상하던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될 것 같거든. 요세미티 공원 근처 모텔이니까 주로 여행객들이 오겠죠. 요세미티는 뒤지게 넓고 차가 꼭 있어야 한댔잖아. 지형이 고립적인 데다가 미국에서 또 산세가 험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원 같은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미국의 공원은요, 협곡, 절벽, 계곡이 있다고. 인적이 드문 곳도 되게 많아요.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가로등 같은 게 어딨어. 내 손발도 안 보일 정도로 까매. 하지만 캐리는 이 동네에서 컸으니 요세미티 공원 지리에 익숙하죠. 사회성 떨어지면서 혼자 있으려다 보니까 공원에 혼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가 많았나 봐. 오히려 이 공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이야. 캐리에게는 전부 다 유리한 장소인데 여행객들에게는 취약한 거예요. 범죄가 일어난다면. 모텔이 여행객을 받으니까 또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해서 범행 대상 고르기도 너무 좋죠. 자기가 들어오는 손님 보면서 심사를 하는 거야. 얘 노릴까? 쟤 노릴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요세미티는 낯선 곳이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낮에 또 하루 종일 나가서 여행하고 산 타고 밤에 피곤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캐리는 손님들의 정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차를 가져왔고 방에 누가 들어가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고 모텔 구조도 훤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어. 그 생각을 하는데 캐롤, 줄리, 실비아가 모텔에 들어온 거죠. 이게 범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새끼가 또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살인하고 경찰서에 쪽지 보내요. 약간 과시형인가 봐. 쪽지가 방송에 공개라도 되면은 세상에서 나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잖아. 그 장소로 경찰이 올 테니까 나는 또 숨어서 그거 지켜보고 싶기도 하겠지. 진짜 마침 또 아무 단서가 안 나왔어. 내가 하룻밤 사이에 3명을 죽였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네. 진짜 내 생각대로 되고 있잖아. 이 새끼가 용기를 내요. 더 과감하게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아예 공원 직원을 노려요. 그래서 조이 암스트롱을 죽였는데 모든 연쇄살인범 새끼들이 이래서 잡히는 겁니다. 자기가 범행에 성공하면은 우월감을 느껴요. 비응신들이. 나는 니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는 우월한 인간이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점점 방심하는 거야.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구조랑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워, 걱정돼, 실수할까봐 꼼꼼히 준비해. 사전 연습해, 사전 답사도 해. 그러던 새끼들이 몇 번 반복하니까 익숙해지면서 귀찮아진다고. 아니, 나 어차피 잘하는데 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 있나? 싶어서 충동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증거를 남기는 거야. 목격자에게 노출됐어요. 트럭의 존재가 드러났지. 이 트럭의 주인은 서류로 증명되잖아. 경찰을 어떻게 속여. 그래서 빨리 잡혔지만 범인이 또 20년 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형이잖아. 이런 말이 하도 나오니까 시끄러워졌어요. 경찰도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겠죠. 언론의 감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니까. 재판이 3년 만에 열려.
변호사는 캐리 스테이너가 많은 정신질환이 있고 약간 자폐증에 성적 도착증도 있으니 이 새끼는 또라이다. 우리 의뢰인이지만 개또라이다. 상또라이다. 비응신 인정한다. 정신문제 있다.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요. 감옥 대신에 병원 가야 된다는 거야. 또 정신문제가 쟁점인 건데 검사가 정신과 의사들을 증인으로 앉혔어요. 의사가 그래. 이 새끼 정신 상태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가능해 보인대. 이걸 근거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사형 구형했고요. 인정도 됐습니다. 사형 받았는데 아직 형 집행이 안 돼서요. 지금 사형 대기자 신분이에요. 세인트 퀸틴 주립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오래된 교도소예요. 200년 다 돼가고 주로 빡센 애들만 골라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죄자도 꽤 있어. 예전에 소개했던 사건인데 로드니 알칼라라고 데이트 프로에 나왔던 살인범이 있어요. 이 새끼랑 찰스 맨슨이랑 그 따까리들, 걔네들도 여기 들어왔다가 찰스 맨슨은 아예 교도소에서 죽었고 이런 새끼들이 들어오니까 또 이 교도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고요. 교도관들 몰래 밤에 음지 콜로세움이 열린대요. 지들끼리 막 돈 걸고 검투사 경기를 한다는 거야. 병신들이 뭔 글래디에이터야? 사형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자기들 어차피 뒤질 거 막장인가 봐. 캘리포니아가 사형을 하는 곳이거든요. 세인트 퀸틴에서만 그동안 400명 정도를 사형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가 최근에 사형을 중지했어요. 시설도 이제 재활센터 느낌으로 바꿔가는 중이래. 그러면 캐리 스테이너는 뭐 사실상 종신형이죠. 재밌는 게 캐리 스테이너가 재판받던 기간에 교도소에서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LA에 있는 PD랑 작가들에게 헐리우드 있으니까 연락을 해달래요. 자기 인생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동생을 되게 많이 의식하나 봐. 동생인 스티븐의 이야기가 영화랑 책으로 만들어졌거든. 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새끼 태도가 좀 빡치는 거는 이게 나는 범죄자지만 이런 일들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주? 뭐 이런 게 아니야. 관심 받고 싶어서 지 썰을 팔겠다는 거지. 스티븐을 의식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관종기가 있어요. 이딴 새끼인데 뭐 당연히 안 들어주죠. 나중에 제가 지금 리뷰하게 되는 스티븐 스테이너 그 후가 만들어졌고 책도 나왔고 다큐 제작도 꽤 됐습니다. 근데 이 새끼의 도움은 굳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자료 공개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저작권이나 뭐 판권 가져간 거 없어. 이 새끼가 동생에게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생은 죽었잖아. 그러면서 동상이 세워졌거든. 지는 근데 빵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이게 비교가 안 될까요? 사람들이? 자꾸 의식되는 거야. 이게 좀 큰 사건도 아니고 평생 얘기 나올 만한 사건인데 교도소에서도 모르겠냐고. 평생 열등감에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개 상여르 자석이 범행을 다 인정하면서 감옥에 간 건데 아직 의심받는 살인사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건 10년 전이에요. 1990년 12월 26일 같은 머세드에서 캐리의 삼촌, 지삼촌 44살인 제시 스테이너가 집에서 산탄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권총이 아니잖아. 이렇게 쏘는 게 아니야. 소총이라서 자기 몸에다가 하기에는 이게 길이상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 그리고 산탄총이잖아. 단발이 아니야. 산탄이라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어떻게 맞춰 쏴봐도 이게 죽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삼촌을 쐈다고 봐야 하는 건데 이때 마지막까지 같은 집에 있던 새끼가 캐리라는 겁니다. 캐리는 예전에 삼촌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의자로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거든.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1994년, 1996년에도 20대 여성들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황상 일단은 캐리 스테이너의 범행일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 사실 지금 밝혀져도 캐리가 이미 사형수라 진범이라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캐리한테는 달라. 이 새끼 범인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또 동생 얘기 나오면서 아니 씨발 형제가 왜 이렇게 달라 비교할 게 뻔하잖아. 이 새끼의 진정한 형벌이 이거야. 동생과의 비교. 사건이 좀 해결돼가지고 끊임없는 괴롭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큐를 보면은 두 사건을 다 겪은 얘네들의 엄마가 나옵니다. 워낙에 큰 사건 두 번으로 온 나라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달려가지고 인터뷰 보면은 아주 그냥 해탈한 표정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외부에 알려지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당사자들이 자세히 전달해도 옮겨 다니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랑 소문은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외부의 소문들은 계속 커지면서 내 사실을 덮어버리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가장 정확한 건데도 혼동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래서 엄마가 그래. 항상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대요. 뭐 양심껏 조용히 절제하면서 산다는 뜻 같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다큐가 끝납니다. 여기까지예요. 제가 다큐를 다 스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3부작이라 다 얘기하려면 막 3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입장에서 다 말하면은 이게 또 리뷰에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 사건 위주로 설명했지만은 곳곳에 또 생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티븐 스테이너 그 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영상 톤이 7, 80년대 미국 색채감이에요. 그 시대의 배경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좀 좋아할 것 같고 자료 화면들도 오래돼가지고 사실감이 되게 높게 느껴져. 사건 자료들은 좀 오래된 티가 나야 이게 보는 맛이 있거든요. 요즘 사건들은 증거 화면도 막 UHD 화질로 나오니까 괜히 이거 막 연출됐나? AI 사진인가? 막 괜히 이런 생각도 들고 집중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런 게. 그래서 이 사실성을 전달하는데 최대한 집중한 다큐기 때문에 심파 요소도 없고요. 진지하게 사건만 파는,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한번 좀 볼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티븐 스테이너 사건 그 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신지유 토마토 8.4점 매기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범죄 다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